보시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72쪽입니다. 한번 펴보시죠. 예, 오늘 아침 강의 들으신 분은 아마 어제 수업에 대해서 또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의 확보로 조금 더 튼실한 자기 실력을 양산하는 계기를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 수렴을 하면서 좀 보다 더 꼼꼼하게 해석을 완벽한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요. 혹시 뭐 조금 시간을 잘 몰라가지고 또 내지는 여차지차한 이유로 못 오신 분도 다음 주부터 꼭 참석해서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바랍니다. 자, 2장의 독해의 원리야. 그래서 먼저 절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독해의 원리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은 사실적 이해, 사고 능력 해도 됩니다. 이렇게 사고 능력, 이 수능에는 사고 능력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여기 사고 능력 대신에 이해. 다음에 추론적 사고 능력.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능력. 이렇게 절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차근차근히 설명드릴 테니까, 얘가 소위 얘기하는 독해 지문을 두고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의 뭐다? 목록이 목록. 그 텍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죠. 텍스트는 자료, 내용입니다. 제시된 지문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 글을 읽고 이 글에 대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게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사실적 사고 능력이라 그래요. 여기부터 배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추론은 원래가 뭐냐 하면 요건 두 개를 합한 겁니다. 원래는 요거 두 개예요. 요게. 추리, 상상적 사고, 다음에 논리적 사고예요. 두 개를 합한 게 머리글을 따가지고 설랑 추론 이렇게. 그래서 글에 제시된 내용 외에 숨겨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 글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추론적 사고라 그러는데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래. 그럴 때 이제 그 나타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과정이 논리적이어야 하죠. 그래야 답이 나오거든.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뭐 대충 이렇겠지 이런 그 소극적인 표현으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사실적 사고 능력은 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가. 다음에 얘는 뭐다? 추론이라는 것은 글에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까지도 이해하는가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비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뭐 종합적 사고라 그럽니다. 여긴 이제 필자와 글을 쓴 사람, 독자가 있죠. 여러분 수험생은 어디에서 해당합니까? 독자에 해당합니다. 이럴 때 비판적 사고 능력은 필자가 아닌 독자가 우위에 놓여요. 이 말은요, 글이 나와 있을 때 어떤 정보, 텍스트가 나와 있을 때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 또 미루어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도 짐작한다. 이렇게 놓고 그럼 여기까지는 뭐야? 여기 필자 우위입니다. 왜? 필자의 생각을 찾아보는 거거든. 그죠? 필자가 숨겨오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까지가 필자 우위예요. 필자의 관점, 태도,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비판은 이런 필자의 의도와 관점, 생각들을 알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있는 독자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문제 있잖아요. 윗글을 읽고 나타나는 독자의 반응이 아닌 것은, 뭐 이런 문제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수능에도 대표적인 문제 유형인데 그게 바로 비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독해할 때 전제될 건 뭡니까? 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이 텍스트는 정보입니다. 자료. 우리 시험으로 얘기하면 제시된 지문. 텍스트에 대한 해석을 해낼 때 있는 그대로 이해합니까? 또 드러나지 않는 내용도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독자의 입장에서 그거를 바르게 평가하는 능력은 있습니까? 하는 것들이 바로 독해를 통해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이며 목록이다. 이런 여기 하나 둘 셋, 이건 뭐 수능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어시험의 독해 부분의 뭐예요? 평가 요소입니다.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체계를 딱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나오는 공무원 시험, 사실은 공무원 시험에 있잖아, 교과서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울 때 그제 국어 교과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 국어 교과서 있잖아요. 요즘 뭐 국사 교과서 문제 때문에, 교학서 문제 때문에 말이 많지만 어쨌든 교과서가 있고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참고서도 있고 자습서도 있고, 그건 이제 부가적인 자료이고 또는 교재, 부교재일 뿐입니다. 교과서가 중심 아니겠어요? 교육과정에 공부하는 게. 근데 공무원 시험을 생각해 봅시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어떤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도적인 교육기관 하면 학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할 때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뭘까? 객관적인 자료가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가 가장 객관적인 자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중점적으로 각 파트에 맞게끔 배열을 하고, 또 최근의 문제, 옛 문제, 또 변화 동향이 심한 문제, 난도가 높은 문제 조율을 해서 각 파트별로 꼼꼼하게 수렴들을 갖추고 이론책을 이렇게 수렴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또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가 따로 없잖아요. 뭐 기본서는 비슷비슷하지만 그거 검인정 다 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맡고 뭐 안전행정부에서 검인정 맡은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공무원 수험 준비의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뭐다? 문제, 실제 기출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의 난도와 수준 이런 걸 맞춰서 또 여러분의 어떤 그 수준과 맞춰서 수업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또 선생님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지만 기본 이론반, 또 뭐 단과반, 심화반, 다음에 문제풀이반, 이런 성격적 뭡니까? 콘셉트를 나누어서 거기에 각 단계에 맞게끔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반이든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강의 기출문제 항상 이렇게 중요한 패턴을 가진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앞으로 제시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까지 연결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원활히 풀고 득점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수업을 그렇게 연결하시라고 내가 조언을 드렸잖아요. 자, 그럴 때 독해에 관련된 문제도 이 패턴이 가장 기본 원리의 뭡니까? 틀입니다. 틀. 가정. 어떤 제도권의 시험이든 공무원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실적 사고 능력, 추론적 사고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이렇게 나누고, 물론 뒤에 여러 종류의 글 이래서 또 한 파트가 있긴 해요. 그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독해에서 사실적 사고 능력부터 차근히 보자. 그 글상자 한번 봐봐. 글상자가 이제 이 사실적 사고 능력에 어떻게 나눠지며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사실적 사고 능력 글상자. 먼저 내용 동그라미 밑에 구조 동그라미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놨죠. 여기서 이제 사실적 사고 능력부터 차근히 이제 차례대로 공부를 해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어 있냐면 내용의 사실적 이해와 구조의 사실적 이해, 이런 두 가지 되겠어요. 여기 동그라미를 딱 쳐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측면. 여기 내용 구조는요 뭐와 관련되냐면 형식과 관련됩니다. 형식. 이게 형식과 관련돼. 우리 내용과 형식은 뭐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그 구조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틀 이런 뜻입니다. 구조. 저 집의 구조가 어떠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조. 그러면 저 집의 생김새, 모양새가 어떠냐? 겉으로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입니다. 이 구조는 말하자면 내용은 그렇다 치고 구조는 뒤에 하위 범주의 얘기들을 보면은 뭐 문장, 단락,
다음에 전체 글 외형적으로 딱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부분이 모여 전체를 이룬 이런 하나의 틀 구조라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 스트럭처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죠? 뭐 구조라는 표현의 영어의 어휘는 많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이해했다면은 내용의 사실적 이해는 내용은 실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사상과 감정 그 내용을 보면은 세부 정보 파악하기. 그러니까 요것은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내용을.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문제이 어떠냐면은 윗글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윗글에서 말한 내용과 바르지 잘못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그 꼼꼼하게 읽고 선택지에서 골라가지고 윗글에서 얘기가 없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이게 세부 내용 핵심 정보 파악하기는 주제와 관련이 됩니다. 주제 핵심 정보 가장 중심되는 정보가 뭐냐. 가령 단락 하나만 딸락 나와 있으면 뭐 찾으면 돼요? 소주제문만 찾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죠? 단락이 여러 개 있는 큰 글이 나오면은 주제를 찾. 그러니까 내용의 문면은 글을 꼼꼼하게 읽어서 전체 글의 내용은 시시콜콜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할 때는 세부 내용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밑글에 뭐 핵심 내용으로 오른 것은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럴 때는 뭐다? 가장 중점된 무슨 말을 하냐 주제와 상관되고 하나의 단락일 때는 소주제문과 관련되는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내용에 대한 사실적 이해. 그 다음 구조의 사실적 이해는 보면은 문장 및 단락 간의 관계. 그러니까 글이 딱 나오면은 문장으로 맨 처음에 단어들이 모여 문장이 딱 되잖아요. 문장이 모여 뭐가 됩니까? 문장이 모여서 단락이 되는 거예요. 단락이 모여서 전체 글이 됩니다. 그 하나의 제시된 지문은 여러 개 단락일 수도 있고 하나의 단락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라든가 겉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난 단락과 단락과의 관계 이걸 파악한다든가 또 논지 전개 방식 밑줄 요거 시험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잘 나옵니다. 논지는 있잖아요. 주장하는 요지 이런 뜻입니다. 논지, 주장하는 요지. 그러니까 논지 이런 말이 나오면 아하 이 글이 무슨 글이다. 논설문이다 이렇게 알아요. 설명문을 두고 논지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자, 그런 전개 방식에 대한 파악.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우측에 내용과 구조 합체가 4가지 있잖아요. 글상자에 세부정보, 핵심정보, 문장과 단락 간의 관계, 서술, 즉 논지 전개 방식의 파악. 그게 라지 ABCD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유형이에요. 됐습니까? 라지 ABCD. 그 글상자의 마지막에 뒤에 있잖아. 4가지. 그것이 문제의 유형이란 말이야. 실제 기출문제 유형. 자, 이제 차근히 한번 이론 수업을 한번 쌓아봅니다. 내용의 사실적 이해. 그지? 1번 세부 정보 파악하기. 여기도 뒤에 문제가 많이 나와요. 실전 문제도 있고. 자, 세부 정보는 뭘까? 한 편의 글, 조금 전에 제가 텍스트 또는 정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내용이 있죠. 각각의 개별적인 정보를 자세하게 시시콜콜이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문제는 윗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 이런 식의 문제가 또는 윗글로 알 수 없는 내용 이래가지고 이런 문제로 제시하면서 선택지 중에 하나는 윗글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 고르는 문제. 여기에는 이제 정보 간의 관계가 있는데 먼저 선후관계. 이건 1, 2, 3, 4는 그냥 읽어만 두면 됩니다. 선후관계 뭐가 앞에 오고 뒤에 오는가. 그 다음에 2번 대립은 뭐예요? 서로 상반된 내용입니다. 대조와 비슷하죠. 3번의 인과관계는 뭐예요? 앞이 원인이고 뒤가 결과. 어제도 내가 인과에 대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원인 결과. 4번 사실과 비유. 오늘 문제도 비유 나왔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빗대어 표현하는 게 비유다. 그자? 그거 한 비유 한번 또 볼까? 어떤 사물이나 현장을 그와 비슷한 사물이나 현장이. 자, 빗대어 표현 또 나왔잖아요. 벌써 어제부터 수업 시작해서 4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비유란 낱말 뜻이. 밑에 예문 봐봐. 이 비유, 수사에서 비유법 그러면은
유자가 들어간 수자법이 있어요. 직유법, 언유법, 화류법, 풍유법. 얘네들은 전부 비유법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문에 봄에는 개나리꽃이 노랗게 핀다. 야, 이제 봄이 다 오겠죠. 이 겨울 지나면은. 이 겨울 동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내가 딱 이렇게 도로변에서 갑자기 딱 이렇게 나무를 보니까 그 은행나무 가로수가 많잖아요, 대구에. 근데 은행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만 이렇게 펼치고 있잖아. 그러면서 뭐 그런 생각을 뭐 예전부터 해봤지만은 그 겨울나무를 보고 1차적으로 느끼는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1차적으로는 야, 겨울나무 참 춥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어요. 1차원적인. 다음에 2차원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은 겨울나무 저렇게 앙상하지만 저 안에 물관부와 체관부 부름묵기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거대한 발전소와 같은 동력으로 나름대로 잠수해서 봄을 준비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겨울나무는 어쩌면은 나의 수험 준비하는 나와 같을지도 몰라. 이런 걸 시적으로 보면 이거 아이덴티티 그럽니다. 동일화. 어쨌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약간의 2차원적. 3차원적인 생각은 김남조의 시에 보면은 겨울나무와 바람, 나무와 바람은 하나가 아닌 게 된다. 굉장히 참신하고 독특한 아주 그와 같은 해석입니다. 겨울나무가 앙상에 서 있으면서 바람이 불죠. 그 바람이 불면 겨울나무 춥겠다. 저 속에 굉장히 봄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있겠지. 김남조 선생은 어떻게 봤습니까? 겨울나무에 스치는 바람이 나무와 바람의 공존을 생각을 한 거예요. 상상력은 얼마든지 갖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건 2차원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보면은 여러분의 봄을 기다리죠. 이것도 일종의 비유예요. 이때 봄은 원관염이 합격 아니겠습니까? 그죠? 합격을 준비하는 지금의 실제 계절이 겨울이지만 세상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더라도 준비하는 기간은 계속 여러분 겨울나무와 같은 겨울일 수 있어요. 본인이 이제 합격했을 때야말로 이제 봄이 아니겠니? 이런 문맥을 보면서도 꼭 문학적인 해석을 달 필요는 없지만은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즐거운 상상을 해보는 것도, 내가 합격하면 토시를 끼고 동사무소에 지금쯤 프린트하고 있겠지, 그죠? 그 한때 나를 차고 간 저 공익 새끼 저거 내가 반죽해야지, 이런 허무한 생각을 하면서 또 그달의 월급을 나름대로 떠올려 보는 것. 그래 지금의 힘든 상황을 싹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즐거운 맛있는 상상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뭔가 견디는 돌파구가 있어야 되거든. 그지?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팽개치고 그냥 나가고 아무 생각 없이, 이거는 무개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뭔가 이룰 게 없어요.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습관이 안 됐거나 이럴 때는 좋은 생각들을 조금 해보세요. 앞으로 자기의 미래를 한번 즐겁게 상상해 보시면은 또 한 번 집중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나서 이런 조언도 한번 드려보고요.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질문 보니까 봄에는 개나리꽃이 노랗게 핀다. 그 모습은 마치 동그라미, 마지막에 같다 동그라미. 자, 이런 마치 부사 같다라는 서술어가 들어가게 되면 뭐뭐인양 뭐뭐처럼, 이걸 우리가 흔히 직유법이라 그러잖아요. 직유법. 직유법은 뭐야? 바로 비유에 포함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원관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개나리 꽃이고 비유된 대상은 고전 국국의 군무다. 이게 보조관념이에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앞에 예문에 전통 없는 역사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그 위에 인과를 보고 있네. 봄에는 개나리꽃이 노랗게 핀다는 게 사실. 사실적인 표현인데 뒤에는 뭐야? 비유. 그래서 앞뒤 문장 간의 관계가 사실적 표현과 빗대어 표현은 비유가 연결되었네. 이게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가 어떻게 결속되었나 하는 일종의 판단입니다. 자, 다음 2번 핵심 정보 파악하기. 그 라지 B죠. 그러니까 위에 그 글 상자에 이미 A, B, C, D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세부 내용 파악하기가 A.
핵심 내용 파악하기 라지 B. 핵심 내용은 중심 내용이 다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둘째 줄에 설명문에서는 알려주려고 하는 핵심 정보인 중심 화제. 무엇에 대해 말합니까? 무엇에 대해? 이럴 때 그 말해지는 화제가 말하는 대상이 화제예요. 술에 대해서 말합니다. 술의 장점, 단점, 뭐 여러 가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얘기하면 술이 화제인 거예요. 그 이때 설명문에서는 화제가 바로 핵심이에요. 논설문에서는 논제나 주제, 중심 내용이 됩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글의 핵심어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핵심어는 가장 중요한 어휘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죠. 뭐가 됩니까? 반복이 돼. 반복. 기본적으로. 물론 반복이 되지 않은 핵심어도 간간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8, 90%는 반복이 됩니다. 왜? 핵심어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도 우리 친구들과 대화할 때 야, 돈 좀 빌려줘. 물론 우회적으로 할 때도 있겠죠. 목적은 그거일 때 계속 제가 조금 미온적인 돈을 마치 안 빌려줄 듯한 태도나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몇 번씩 얘기하겠죠. 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그게 목적이고 핵심이거든. 자, 여기 이 글에 잘 읽어보면 그 셋째 줄에 시민정신 있죠. 밑줄. 시민정신. 여기 이 글에 뒤에 해석 한번 봅시다. 이 글에서는 시민정신이란 말이 무려 5번 나옵니다. 5번. 최소한 2-3번 이상 나오는 건 핵심어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특징이 있으니까 그것이 거의 핵심어다라고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처럼 글이나 단락에서 다른 정보들에 비해 핵심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왜? 핵심어끼리 모아가지고설랑 그런 핵심어들에 대한 생각을 서술화하면 그게 주제거든. 사실은. 자, 그래서 2번 핵심어가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이럴 때는 정보라고 말해요. 핵심 정보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거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연장선에 의해서 알아두시고 밑에만 줄만 그어 놓으세요. 자, 해설의 셋째 줄. 이 글은 둘째 줄 끝에 결국 삼국지가 선과 정의를 그 부분 줄만 그어놓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삼국지가 선과 정의를 추구하는 두 가지 규범, 즉 명령규범과 금지규범을 말하고 있다. 여기만 줄만 딱 그어놓으세요. 여러분 밑에 그 화살표 있잖아요. 그 글상자 바로 밑에 이런데 해설을 제가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혹시 못 찾으신 분은 거기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금방 다시 한번 둘째 줄 끝에 그 부분하고 셋째 줄에 밑줄을 그어 놓으면 아, 요게 핵심 내용이겠구나 라고 이해하고 한번 읽어봐서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문제는 뒤에 가서 언급을 한두 개 정도 하겠습니다. 자, 구조에 사실적이 하기 전에 그럼 바로 두 개 이제 연습을 했잖아. 이론을. 그러니까 이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한두 문제 정도. 여러분 82쪽입니다. 82쪽에 2번과 3번 한번 풀어보자. 수업 시간에 푼 것은 아침 강의 안 합니다. 그럼 재미없잖아. 한 것 또 할 바에 뭐 한데 수업 아침에 그 추운데 손시리게 와서 그죠? 그렇게 연결하고 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2번이 뭐죠? 여러분 문제는 있잖아. 여러분이 어차피 이제 시험을 치시게 되면 뭘 푼다? 문제를 풀게 됩니다. 20문항을. 문제의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할게. 문제의 뭔데? 알고이즘. 스펠까지 연결해 적어야 되는데. 알고이즘은 체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알고이즘, 원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건 3단 콤보 구성이에요. 대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가 있다? 물음. 물음은 항상 뭐다? 의문문. 의문문.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은 옳은 것은 해서 물음표 딱 있잖아요. 그죠? 물음표 다들 있습니다. 물론 간간히 없을 수도 있지만 의문문. 그 다음에 뭐야? 텍스트.
이걸 뭐라 그래? 상황 지문. 그러니까 뭐 제시문 이러기도 하죠. 얘가 텍스트입니다. 자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선택지가 있잖아. 문제는 전부 요래요. 이건 의문문으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문을 딱 달고 있고, 선택지는 보통 뭐 사지 선택이면 1번에서 4번까지, 오지 선택이면 1번에서 5번. 누구나 다 이건 뭐 이해하고 할 게 아니잖아, 이 부분은.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차피 문제를 시험 칠 것 같으면은 문제에 대한 그와 같은 체계나 구성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해석해서. 그래서 일부러 얘기하는 거야. 내가 수험생이 누구에게나 필요할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도 이 물음은 뭐예요? 바로 이걸 모두 관장하는 사람은 누구 같아? 응? 이걸 모두 주도하고 관장하는 사람은 출제자입니다. 출제자. 그래서 여러분이 관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답하는 사람이에요. 그 출제자니까 여기서 출제자의 뭔데? 의도를 무엇을 묻고 있는가 이게 파악이 돼야 돼요. 출제자의 의도가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국어 문제를 보고 어떤 요즘 친구들이 그렇다네. 국어를 그렇게 어렵게 얘긴다며.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시험을 치면 영어 점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게 뭐 극단화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은 한국인입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주체적 그걸 떠나서. 근데 영어 점수가 훨씬 더 국어 점수는 그냥 맨땅이고 40점 가까이면 바닥을 끼고 영어는 8, 90점 받는다면 그 친구는 미국의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 돼요. 사실 극단화시키면. 그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여러분들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내가 국어를 못해서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문제점은 제도 교육의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언어 정책상의 문제도 있고요. 왜 영어 제일주의로 계속 정책적인 교육 정책을 지향해 왔거든요. 지금까지. 국어의 소중함을 소홀히 했어요. 뭐 그건 일일이 다 얘기하려면 밤새도록 해도 모자랍니다. 이런 현실을 앞에 놓고 실제로 여러분 개인 스스로가 국어가 정말 어려운 과목이다 이렇게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리라 보입니다. 뭐 사람들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국어에 대한 어떤 사람은 나는 맨땅이에요. 특히 한자하고 문법 들이대면 그냥 자살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때도 있죠. 그래가지고는 여러분이 어느 사회를 통해서 공무원을 하든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든 원활한 언어 생활을 못해요. 원활하게.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공직의 업무는 공문서 작성하고 사람들 간의 얘기 그리고 또 민원인들과의 원활한 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때 국어 능력이 가장 중점적이라는 것 기본이 되셔야 되잖아요. 영어 능력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 되신 후에 공무원 중에 있잖아 5,000명 중에 1명 정도가 영어에 관련된 업무를 봅니다. 실제로 공무원 되고 나서는 영어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공문서에 있잖아 영어 한자랑 아예 보기 적힌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전부 다 한글에다가 한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단지 공무원이 되기 위한 그 통과 제2 과정에서 영어를 평가 과목으로 갖다 놓았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영어가 조금 부진한 사람은 발목이 잡힐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해버리면 합격해버리면 영어는 아무것도 빠이빠이입니다. 잘 살아라 빠이빠이 빠이빠이 영어 잘 살아라 너 혼자 잘 살아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교양 이런 것 또 여러 가지 업무의 원활성 위해서 필요는 합니다. 반드시 무조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업무 능력의 가장 절대적인 영향은 국어와 한자입니다. 딱 여러분 공무원의 업무 능력에. 자, 그 점을 한번 상기를 조금 하고 일단 얘기를 진행을 하면 도움이 될 것도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국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게 나를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어 자체의 과목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친구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게 뭐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 양력이 어떻고 프로필이 어떻게 이런 얘기할 것도 없어요. 많이 안다 전문적이다 해가지고 내가 뭐 이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여러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국어 능력을 그죠? 이제 극대화시켜서 좋은 점수를 득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학습을 이끌면 그거 최고 훌륭한 강의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어렵게 해도 문제가 됩니다. 기본 원리반에서. 그래서 문제 수준은 상당히 높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공무원 문제 수준이. 그 점을 알면서 본인이 좀 이제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야 고등학교 때까지 누구 국어 안 배웠나? 배웠잖아. 어떤 뭐 인문계든 전문계든 배웠잖아요. 몇십 년 동안을. 근데 안 돼 있거든.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답만 고를 줄 아는 능력, 기능주의로 다가간다. 그래서 요즘 뭐 모든 시험에서 야 답이 뭔데 탁탁 찍어주는 이런 강의를 선호합니다. 선생이 그 학생들은 보통 티처보이 그래서 교사 이전 학생이에요. 선생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기 혼자 공부를 못해요. 아예 뭐 젊은 친구들이 대다수 그렇다 뭐 이런 성향이 그렇다 하는 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막 어쨌든 그런 거 다 내 나름대로 고려해서 하는 수업이니까 좀 꼼꼼하게 연결하기 바라고. 일단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 무엇을 묻고 있는가? 이건 뭐예요? 돈 말입니다. 답안 구축, 정답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걸 토대로 하는 돈말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킹을 이제 해야 되겠죠. 답인지 아닌지. 여기는 뭘 합니까? 주로 난이도 조절을 해요. 난이도 조절. 상중하할 때. 그 선택지, 이걸 만드는 건 선택지 구성이라 그러거든. 선택지를 구성할 때 아주 쉽게 답이 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보니까 뭐 지문은 전부 다 이해하고 아주 쉬운 내용인데, 보니까 선택지가 깐깐합니다. 긴가 민가 이것이 답인가 저것이 답인가. 자, 이런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자기가 그 해당 문제에서 일단 야, 이 문제 나 틀렸어. 이 영역은 내가 약해. 뭐 이렇게들 판단을 많이 하시죠. 예를 들어 뭐 한자 내가 잘 몰라. 왜 틀렸는지 잘 모르고 자기 점검을 안 합니다. 원래 이제 여러분이 시험을 한번 치고 나서 수업을 이렇게 듣고 시험을 치고 나서는 항상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내의 문제점, 학습상의 문제점이 뭔데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를 방향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수렴되지 않으면은 자기 실력이 향상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대다수를 보면은 좀 공부하는 대충 이렇게 공부해 나가다가 나름의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그 계획들을 밀어보니까 점수가 오르지를 않거든.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60, 70점 수준에 오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걸 한번 의구심을 가져보고 뭐 담당 해당 과목의 교수님 또 앞에 창구의 원장님 여러 가지 매니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지금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진지하게 자기에 대한 실력을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돼. 자꾸. 그래야만이 합격으로 갑니다. 내 여태까지 20년 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그렇게 연결한 친구들은 대부분 7, 80% 합격해요. 나머지 친구들은 아예 그냥 자기 방법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라는 건 있어요. 그게 논리적인지 비논리적인지도 조차 평가가 안 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왜 저러냐 이래가지고 자기 귀에 안 들어온다 안 맞다 이래가지고 저거 수업은 아니다. 글쎄 그건 조금 문제가 상당히 있지 싶습니다. 자기의 국어 능력에 대한 냉철한 이해.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야 내가 국어 능력이 얼마나 있을까 이래가지고 평가하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도 평가는 자체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죠. 그죠? 그 부분은 조금 내가 얘기했듯이 기본 원론을 조금 듣고 한 4, 5개월 후에 문제도 한번 쳐보고 시험도 쳐보고 해서 그때부터 냉정한 자기 평가를 해나가야 좋은 점수, 부족한 점수에 구멍난 곳을 메워서 실력을 향상해 가서 합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좀 명확하게 하죠. 자, 그래서 요거 또 알고 있지 말고 내가 가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2번 갑니다. 그 2번 딱 보면 이게 문제 유형을 알아야 돼요. 다음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일치하는 설명이 아닌 거 하면 이건 뭐예요? 세부 내용의 뭐다?
사실적이해다 이렇게 문제 유형을. 그래? 그 여기 있는 내용 이런 문제는 주로 여러분들이 지문이 좀 길 때가 있는데 요즘 지금 한 2012년 전까지 공무원 문제는 지문이 좀 짧아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 문제의 국어 문제 알고리즘 중에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게 90분 시험입니다. 그 시간은 그럼 한 문제당 50초 딱 주어지는 게 5과목이니까 50초 만에 풀어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수능의 문제처럼 지문이 그자 한쪽 면을 다 차지하는 이런 긴 지문은 나올 수가 없어요. 시간하고 학생들이 읽어보고 푸는 그런 시간을 맞춰야 될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 그죠? 예, 그게 이제 있기 때문에 지문들이 보통 뭐 예를 요즘에 조금 길어지고 있는 편인데 독해 능력이 학생들이 원활하다 또 변별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원래는 뭐 하나의 단락 내지는 2개의 단락 많을 때 서너 단락으로 나오는 것은 순서 정하기 아마 요럴 경우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고시센터의 지문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시험 문제 지문은 짧아요. 대부분 짤막짤막하니까 거기서 굉장히 단편적이면서 어떤 것 수준이 조금 높은 수준은 어디에 여기 선택지 구성에서 가져갈 때가 많습니다. 그 어떤 경우는 지문을 몰라도 답을 간단하게 골라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독해 전략에 의해서 한번 봅시다. 짧으니까 한 단락이죠. 한 단락. 일단 한 단락. 한국 사회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전환기의 사회였다. 친족 공동체의 말 공동체라는 사회 구조의 적합성을 지니고 있었던 정의 문화. 여러분들 이런 데서는 배경 지식이 조금은 필요하겠죠. 동양은 뭡니까? 정의 문화, 서양은 기의 문화입니다. 그 동도서기론 이런 거 들어보셨는가요? 동도서기론. 동도할 때 도는 동양의 도, 정과 통해요. 서양의 기술, 그죠? 그렇게들 많이 구분을 하는데 그 얘기와 관련되네요. 그래서 힘의 문화, 정의 문화가 힘의 문화로 변화되었다. 힘의 문화는 자 밑줄 것입니다. 힘의 문화는 뭐 이익의 차이와 대립을 힘으로 해결하는 문화 그러면 개념정의야. 우리가 어제 정의 받고 오늘 아침에도 개념정의. 그러므로 힘의 문화에서는 권력과 금력과 무력으로 약한 자의 주장과 요구를 억눌러 버리는 문제 해결 방식이 통용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힘의 문화는 힘에 의한 지배와 그에 따른 소외 그리고 힘과 힘의 충돌과 같은 많은 문제 발생 밑줄. 게다가는 거기에다가 딱 준말입니다. 거기에다가. 게다가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하면 이런 말이라면은 첨가죠, 그죠? 그러니까 앞을 문장을 리드하는 부사의 성격을 읽으면 그 뒤에 문장이 어떤 내용인지 간파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접속 부사가 하는 역할이거든. 첨가. 사회윤리가 존중되지 않고 게임의 규칙이 공정하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 이것도 사회적 갈등의 초래도 뭡니까? 많은 문제 중에 하나다 말이죠. 힘의 문화가 지닌. 그러므로 힘이 지배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을 뿐더러 민주적인 시민사회도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줄친 부분을 쭉 묶어보면 사실 우리나라를 위한 동양은 정의 문화인데 요즘 정의 문화에서 힘의 문화로 이렇게 바뀌어 가면서 힘의 문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발생, 그죠? 이런 문제 발생으로 결국은 민주적인 사회로 옮아갈 수 없음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다면 1번 힘의 문화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그 말이 있잖아. 바로 어디에 밑에 실제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 고스란히 똑같은 표현을 읽고 2번 정의 문화는 마을 공동체의 사회 구조에 적합한 문화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맨 처음에 있어요. 맨 첫 문장. 그리고 힘의 문화에서는 사회윤리나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라고도 요것도 내용에 있었어요. 그 다음 4번 정의 문화는 친족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민주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물론 정의 문화 앞에 보면은 맨 처음에 말 공동체라는 첫째 문장 사회구조의 적합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표현은 있지만 민주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언급은 안 했단 말이야. 단지
힘의 문화가 민주적인 시민사회가 될 수 없도록 만드는 문제점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정의 문화가 민주주의 사회를 민주사회를 뭐 앞으로 이끌거나 발전시킬 수 있다는 언급은 이 글에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답이 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 3번은요 이제 뭐다? 중심 내용. 중심 내용이 사실적이. 중심 내용 이런 말이 나오면 뭐를 딱 찾아야 돼? 핵심어. 옆에다 핵심어 파악. 자, 핵심어가 뭐 된다 그랬죠? 반복된다. 여기 몇 문제 한 단락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분노입니다. 분노. 그지? 아침에 너무 수소리에 분노하지 마세요. 와, 수업 들어도 모르겠고 머리 아프고 교통정리 되어가는 과정이야. 여러 가지 안 된 것들에 대한 이해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있잖아. 이 너무 많은 쓸데없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공부에 집중을 하려면은 물론 다들 합격하기 위한 거시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 시간에 하나하나 수렴도와 집중도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자꾸 다른 생각까지 콩밭을 경작하고 있으면 내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가 가르치는 지식의 화살은 집중하지 않으면 콩밭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학습적 성취도나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게 공부를 담금질 하셔야 돼요. 시간마다. 수업 시간마다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업이 그 얘기가 바르게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얘기가 얼토당토 않는 말이거든. 어쩌면 그게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보시죠. 분노는 공격과 복수의 행동을 유발한다. 자, 밑줄. 일단 소주제문입니다. 이게. 앞에 올 수도 있어요. 또 분노 되죠. 우리의 눈에는 이에는 이라는 말, 탈리오 법칙도 적용된다. 분노 또 나왔어요. 하고 싶은 공격 충동. 분노 공격 행동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동물의 경우 그 앞에 동물의 경우 이러면 말이 없더라도 이건 예를 들면입니다. 예를 들면은 구체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별로 이 글의 핵심 사안을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앞에서 끝내야 됩니다. 뭐가? 분노, 행동, 다음에 또 뭡니까? 공격 이런 말들을 지닌 단어를 그런 단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답이 2번밖에 없어요. 바로 1번은 공격 원인 뭐가 빠졌죠? 분노 핵심은 빠졌죠. 2번 분노 행동 변화 분노 행동 둘 들어갔네. 3번 달리어 보시 그림 멀고 4번 분노 밖에 없죠. 분노에 따른 어떤 행동이나 지금 나오는 뭐야? 변화 이런 분노와 행동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얘기는 2번밖에 없어요. 이렇게 뭐 쉬운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쉬운 데서부터 하나하나 훈련을 해가야 돼요. 문제적 훈련을 해나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 20문제 기출문제 딱 넣고 풀어보면 점수 크게 안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자잘한 이건 절대로 자잘한 게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 시간 해석을 갖추고 공력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달이 이제 돌고 하면 어느 정도 안정감이 서는데 어떤 친구들은 와 수업 2달 들었는데 멍하네. 완전히 뭐 요즘 멘붕이네 이러죠.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공부답게. 일단 습관을 만드시면서 집중하고 관심을 갖도록 최선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구조의 사실적이에 연결해 가겠습니다.